네, 토공전 보기입니다.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 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되어 있죠. 먼저 배경 지식 하나 가져갈게요. 원래 이런 토공전류의 그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의 가장 최초의 원작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수군가죠. 광대와 소리꾼에 의해서 민중들이 향유하던 극갈래였던 판소리죠. 판소리 중에 하나인 수군가가 나중에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판소리 수군가가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 혹은 별주부전으로 이제 문자에 의해 기록이 되면서 소설로 정착이 되었고요. 토끼전 별주부전 같은 경우에는 한글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글 소설이 민중은 물론 양반 계층들에게까지 널리 확대되고 향유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문 소설로도 기록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토공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능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때 한문이 나오지는 않죠. 그 한문을 이제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주는 건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판소리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그리고 한문 소설로 이런 식으로 향유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먼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씩 결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전개되는 어떤 이야기의 내용들도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당대의 독자층들 그리고 그 소설을 향유했었던 계층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공전에도 참 재미있는 소설이 재미있는 지점이 바로 이 결말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수군가나 토끼전은 어떻게 끝나요? 그냥 토끼가 그 별주부의 꿰매 의해 용궁으로 갔다가 기사회생하여 기지를 발휘하여 밖으로 나오면서 육지로 도망가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이 토공전에서는 그 이후의 결말 부분이 확장되어서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결말 부분에 이제 송사설화라고 하는 모티프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송사설화 모티프 여러분들 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티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소송과 재판을 주관하는 공적 기관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적 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에 의해서 주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사 모티프 말고 관탈 민녀 모티프라고 해서 이제 사또나 수령이 여자 인물의 그 정조와 절개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류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소설에서는 이 공적기관, 즉 그 마을의 수령과 사또가 굉장히 악한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에, 이 송사설화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억울한 어떤 인물이 한 명 등장하면서 그 사이의 갈등에서 이것들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주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 한 명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용왕, 세모, 토끼 동그라미, 옥황상제 동그라미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설명에서도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 있죠. 지위의 우열이 아니라 진술의 우위, 즉 신빙성과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실하고 또 억울한 상태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생명의 가치, 즉 토끼의 생명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당대 민중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모티프다. 이렇게 송사설화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어휘들, 한자 단어들을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체크해봤습니다. 걔네들부터 먼저 보시죠. 자, 첫 번째 각설. 각설은요, 차설이라고도 쓰이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확 끊으면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서술자 개입에 해당하죠. 네.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을 해서 그 전에 이야기 훅 끊어버리고 됐고 이러는 거야. 됐고 다음 얘기 쭉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각설이나 차설은 서술자 개입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승입니다. 만승은요, 만개의 수레라는 뜻이에요. 수레를 세는 단위가 한자로 승이거든요. 그래서 만개의 수레는 부귀, 공명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고전 작품에서는 만승, 즉 부귀, 공명을 뜻하는 소재와 단어들은 부정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백옥경입니다. 백옥경은 천상계에 옥황상제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궁궐입니다. 당연히 천상계나 옥황상제 이런 것들은 좀 종교적 영역이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궁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백옥경을요 고전 작품에서, 특히 고전 시가에서 이 시어가 나오면요 사실은 그냥 임금님이 살고 있는 경복궁이죠. 그냥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토공전에서는 지금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고 하는 그 1차적 의미로만 활용이 됐지만, 좀 더 확장시켜서 유배가 있는 어떤 작가가, 그죠? 자신의 어떤 처지를 한탄하거나 슬퍼하면서 임금님 생각합니다, 이런 연군지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백옥경이라는 단어가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로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선관, 요거는 신선세계죠. 그래서 천상계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를 선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계라고도 하죠. 천상계 혹은 선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옥황상제인 것이고, 그 옥황상제의 명을 하달하여 받들어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 혹은 선녀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지필묵은 종이랑, 그 다음에 요 붓이랑, 그 다음에 묵입니다. 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묵을 간다고 하는데, 묵을 갈아가지고 그 붓으로 쓸 잉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필묵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할 때 이 조석,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다는 건 오늘 내일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즉 명제경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와 같은 뜻입니다. 조석은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선약, 아까 선관 나왔었죠? 신선계에 있다는 약입니다. 전설 속의 약이겠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만병통치약으로서 모든 병이 매끔하게 치유되는 효험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편작,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각주를 안 줬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물론 이 편작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좀 맥락하에 그냥 뭐 이런 뜻인가 보다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어도 큰 무리는 없는 단어였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편작도 그 엄청나게 실력이 있었던 의사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낭만닥터 김사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술로 죽은 닭도 살려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던 중국 속의 의사고요. 뭐 허준 이 정도의 인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는 좋은 의사 이런 뜻입니다. 좋을 양자 많이 사용되죠. 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한자가 다른 경우도 많지만 요 좋을 양자를 써서 좋은 의사 이 정도, 훌륭한 의사, 뛰어난 의사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의. 자, 여러분 백의하고 숙제라고 하는 인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백의 숙제는 뭐냐면 은사, 은둔해서 살았던 선비들의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쁜 왕이 득세를 하자 이 백의와 숙제는 나는 하늘 아래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 과거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수양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선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를 하지 않고 벼슬을 딱 내려놓고 수양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자란 음식, 그런 것들 내가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산나물, 특히 고사리만 캐먹다가 결국에 수양산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선비로서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은사들로서 이 백의숙제가 고전 시나 고전 소설에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월궁, 이건 달나라고요. 상하는 선녀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백배, 여러분 백배보다 사실 재배하다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배는요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배하면 2번 절하는 거고요.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백배한다는 건 100번 절하는 걸 얘기하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소설이었어가지고 좀 중요했던 대목들,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해석하기 어려웠을 법한 문장들만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수산에 들어갔을 때 토끼가 느꼈던 심정은 어때요?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겠죠. 왜 기쁠까? 첫 번째, 죽다 살아났으니까 기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표현도 재밌더라고요.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그러니까 용궁에서 봤던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기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두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토끼의 심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수정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겨우 살아난 거에 대한 기쁨들 이런 거에 표출되고 있고,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임금을 유혹했으니 그죠? 어때요? 다시는 동해가를 밟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팔이나 개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진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 다시 잡혀간다. 이런 마음들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전소설에서는 항상 호련히 나오죠.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용왕이 나 잡아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뇌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토끼를 잡아가는데 용궁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백옥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용왕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용왕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토끼가 이때까지도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왕이 나 잡으러 왔구나. 그리고 특히 옥황상제한테 고함으로써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옥황상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용왕의 이야기와 토끼의 이야기가 진술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용왕이 내가 얼마나 수고롭게 살고 있고, 그죠? 이 세계를 또 관장하는 하나의 신으로서, 그죠? 수많은 백성들을 훈육하고 또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잡아주셔야 되는 건 용왕보다 옥황상제가 더 높은 신이구나.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토끼를 다시 보게 되니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비유법이죠. 온갖 병이 다 나아 꽃이 핀 듯합니다. 직유법 맞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제왕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본바다. 이거 읽을 때 좀 빡치죠? 네, 작은 것은 바로 토끼고요. 큰 것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토끼의 목숨은 작은 거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큰 목숨,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땅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사는지 알고 계시지요? 바꾸시는 그 인자함을 본받아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은 제왕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보여주었던 어떤 선왕 정도가 되겠죠. 선왕이라고 하면 이전 세대들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자에게 통촉하여 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끼가 얘기하죠. 토끼가 얘기하는 대목도 마찬가지로 나 되게 착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는 이랬고 저녁에는 달나라 가서 방아 찧었어요.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출세함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나 욕심 부리면서 산 적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비유를 통해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어찌 대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목숨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목숨을 살려 몸을 보존함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쟤는 귀하고 나는 천하냐? 이런 거죠. 더불어 죄 없이 죽게 되면 속여서라도 살아난 것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죄 없이 죽게 된 게 나죠. 그리고 속여서라도 살아나는 건 용왕이죠. 이거 똑같지 않아.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뜻밖의 용왕의 비위를 거슬렸으니 어찌 삶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받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갑자기 뭐라 해야 돼? 갑자기 수그린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앞에까지는 자기 살려달라는 변명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좀 겸손함을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죠? 그래도 어찌 제가 스스로 감히 삶을 구하겠습니까? 그래도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용왕은 좀 겸손함이 없었고요. 마지막에 좀 교만했고요. 토끼는 참 겸손하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일광로라는 이제 신선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토끼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옥황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천지는 여관과 같고 여관이나 나그네 이런 정도의 단어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거죠. 인생 영원한 거 없어. 무상감이죠. 그러니까 늙을 때 되면 죽는 게 당연해. 그치? 그래서 손님 이게 나그네죠. 그래서 늙으면 죽는 게 일상적 일이요. 사물에 항상 되는 일인지 별다른 유달리 막 꼭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이에 초연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했고 그런 인물 없어. 그래서 병이 들어 일찍 죽는 자나 상처를 입어 죽는 자는 모두 다 하늘의 명이니 어찌 원혼이겠는가. 서리법이고 원혼이 아니다 이거죠. 즉 용왕아 너 원통할 게 없네. 네 그냥 그거 명이야. 천명이야. 하늘이 주신 목숨이야. 그리고 그 천명으로부터 반대로 살았던 인물은 지금껏 없었어. 그게 당연한 일이야. 당연지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현은 용궁으로 보내주고 토끼는 세상으로 놓아주어 천명을 즐기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뜻에 순응함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산에 압송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또 등장하죠. 용왕이 적훈공에게 야 토끼 다시 잡아. 그래서 적훈공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뇌공이 더 솜씨가 좋죠.
옥황상제의 관리인 뇌공이 하도 손살같이 가니까 적훈공이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결국에 용왕과 적훈공이 더불어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결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해보면 토끼는 용왕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백옥경에 도착해서야 여기는 옥황상제 집인데 알아차렸죠.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도 여전히 용왕이 나를 죽이려고 옥황상제에게 고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계속 오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신의 내력 요약했고 맞고 제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적 없었죠. 네, 용왕은 그런 적 없었고요. 그 다음에 토끼는 제안에 대해 확신한 적 없습니다. 토끼는요 마지막에 대해서 좀 뭐랄까 확신하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끼는 계속 부정적 전망을 합니다. 그죠?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필시 용왕이 좋아야 뭐 이러면서 좀 큰 위험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쪼그라들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4번, 5번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44번 네,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대목은 옥황이 판결을 망설인 적 없었고요. 바로 토끼를 지지했던 이유였죠. 하늘의 명에 순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용왕의 목숨이라고 큰 것이 아니다. 목숨에는 귀천과 대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용왕의 시도가 실패했고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진 않고요. 그죠? 뭐 갑자기 용왕이랑 옥황이 뭘 또 싸우겠어요. 탄식했다고 그것도 심지어 이상한 선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성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현실적이라 그러죠. 네,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전기적 요소가 강조되죠.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훅 텔레포트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틀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